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공공미술 제도 개선 TF 3차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1차는 기자간담회로 진행을 했고 2차는 국회에서 동청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차가 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힘든 상황이라 많은 분들하고 같이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없게 된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공공미술제도 가능과 지향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시각예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공공미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작품들을 어찌 보면 점점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미술 내외적으로도 많은 담론과 논의들이 오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4개의 담론을 중심으로 좌담회를 진행하겠는데요. 먼저 참석자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히 바쁘신 와중에 좌담회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텔레비전에도 감사합니다. 일단은 오늘 좌담회 좌장은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관계로 신분을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홍익대학교의 이수홍 교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까지 제공해 주신 아이폰 미술연구소 대표이신 김윤석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수원시립 마이파크 미술관 김진영 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현 미술평론가님이 이쪽에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성신여자대학교 임성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는 한국미술협회하고 한국조각가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조각가협회 김정희 이사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유창 사무국장 참석했습니다. 네, 먼저 오늘 4개의 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4개 담론 구성을 하게 된 것은 TF위원회의 중지를 모아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면은 지금 오늘 이 좌담회의 성격과 목적, 논의 목적을 잘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 담론은 이제 현재 공공미술 제도의 운영에 나타난 양상들이고요. 두 번째 담론은 문제의식과 제도의 변화 방안. 담론 3은 공공미술 제도 내에서 사회적 나눔과 균등은 가능한가. 그리고 마지막 담론이 네 번째는 이것 하나만은 꼭이라고 하는 소주제를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논의에 있어서 순서는 없지만요. 참석자분께서 자유스럽게 이 첫 번째 담론부터 좀 논의를 하시고 이끌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담론은 현재 공공미술제도 운용에 나타난 양상들입니다. 저희가 3차 세미나를 하는 동안 아마 여기 계시는 전문가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왜 이러한 세미나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공청회 때도 발표한 바와 같이 많은 논쟁들이 내부에서 있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들을 우리가 공유를 하고 어떠한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공공미술 제도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수면 위로 좀 끌어올린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과 변화 방안이 과연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방안들 결국에는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제도적으로. 변화 가능성이 없다면 저희가 이런 논의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 번씩 토론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때 공청회에 같이 이제 참석하셨던 이재현 선생님이 먼저 어떤 양상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죠. 우리 공공미술 현황을 봤을 때 이제 좀 정부 주도의 마을미술 프로젝트
그런 사업이 이제 일단 가시적으로 제일 좀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민간 부문에서 역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건축 미술 작품이죠. 그렇게 이제 크게 봤을 때 양대 산맥으로 이루어진 공공미술. 금년에 마침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많은 작가들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에 놓여 있고 하는 것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인지하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제 우리 동네 프로젝트를 조금 서둘러서 집행을 하고, 뭐 같이도 이제 또 많이 논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미술계 어려움을 인지해서 지방에까지 이제 그런 뭐 950억 정도 집행이 됐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현장에 가서 뭐 자문도 해보고 심사도 해보고 그랬을 때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지만,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미술계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조치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마을 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조금 확장한 수준인 것 같은데, 그것이 너무 이제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 분배 그것도 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정말 막 작가들이 밀집된 도시와 작가들이 없어서 또 추진이 어려운 뭐 그런 데를 너무 동일선상에 놓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집행한 뭐 그런 문제 같은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자리 창출 우리 당면 과제가 있다면, 지금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 뭐 서울이나 경기도, 뭐 인천 이런 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 부문의 건축 미술 작품 심의 제도에서도 좀 더 융통성을 갖출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한쪽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 한쪽에서는 계속 심의가 조금 더 뭐 공정하지 못하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편견에 휩싸여 있다거나, 또 특정 양식을 뭐 선호한다거나, 그러면서 계속 제도에 걸려가지고 막 적체가 일어나고, 그것이 심지어는 전반적인 미술 산업, 이를테면 뭐 가공 산업, 뭐 돌공장이든 주물 공장이든 뭐 이런 가공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작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도 뭔가 좀 지자체하고 또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은, 그래서 좀 더 자율적으로, 그 다음에 융통성 있게 그런 것들이 좀 함께 어우러졌으면 더 좋았으련만, 여전히 건축 미술품에 대해서는 어떤 편견들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마치 무슨 사회학처럼 보는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지금 중대한 과제로 노출이 되고 있구나. 저는 가장 중요한 양상으로 그걸 좀 지적하고 싶고, 오늘 토론에서도 그것을 그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했을 때 그 여론을 불식시키는 좀 더 이제 섬세한 전략 같은 것도 이 자리에서 어쨌든 좀 신호탄을 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분들 말씀을 이어서 또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순서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더. 선생님 말씀처럼 지금 공공미술이 마을미술 프로젝트 시작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에 도심 대상이다, 공공 디자인,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공공 디자인 같은 경우 이게 기존의 마을미술이나 공공미술하고 차이점은 두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 행안부에서 하는 뭐 빈지 프로젝트, 문해에서 하는 뭐 작은 미술관 사업들이나 이런 유사 사업들이 어떤 개념이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렇다면 공공미술 개념이 지금 21세기에 어떻게 새로 지금 방점을 찍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용어상의 혼돈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국토부 같은 경우도 공공미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도심재생하고 공공미술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약간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체부에서 아마 우리 뭐 이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때 과장 한 분이 이런 요소들을 다 모아서 기반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제의를 한 적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런 개념 정의가 좀 먼저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게 그 공공미술 재단이라던가 예. 그렇지 않으면은 진흥원 개념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건 실행이 안 됐죠. 그렇죠. 필요는 한 사업 같아요. 예. 지금 공공미술법이 없다 보니까 우리 마누스크립트 사업지 쪽에서 뭐 또 운영을 해보려고 그러면은 입찰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만드는 공간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후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미술 관련 법, 재정까지 힘들더라도 뭐 규칙이나 그런 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쪽 언급하신 그 부분에 이전에 좀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공공미술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정작 종사자들은 우리에게 맞는 제대로 된 제도를 마련해달라라는 이제 주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필요성을 느끼는데 정작 제도적인 마련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이거든요. 구체적 사안. 그러니까 추상적인 우리의 바람이 아니고 이게 공공미술 같은 경우에는 작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공공미술이 좁게는 직접 그 주변 지근거리의 거주자, 좀 크게는 사회 혹은 환경 여러 가지의 그 작용, 직접적인 작용을 한다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 관련된 좀 제도가 됐든 뭐가 됐든 좀 언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반성해 볼 것은 그네들, 그러니까 그 관련된 담당 공무원들이 과연 친절하게 그 부분까지를 적절하게 이상적인 공공미술 개념과 그 다음에 적용 범위와 그리고 여러 가지 공공미술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이것을 친절하게 분담을 정의까지 내려서 우리에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오산이라는 생각이 든다. 근데 대부분 공공미술 제도나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 행정적인 이 부분들은 그동안 주장만 지원해달라는 주장만 했지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를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방법론은 자체적인 논의가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반성이 저는 앞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불과 한 10년, 11년 전만 해도 사실 공공미술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전문 용어였잖아요. 우리 내부에 몇 명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술, 문화, 소비자라는 그러니까 수요층이 그만큼 확대되고 일반화되다 보니 미술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이런 이해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이렇게 보편화되고 확장됐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공급자 중심, 생산자나 공급자 중심으로 틀을 짜도 어느 정도 수요층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외층이 됐는데 지금은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이것을 공공미술까지 이걸 우리가 적용한다고 한다면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좀 서두에 이재현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도 있고 여기 지금 답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건축 조형물이나 소위 얘기하는 그 부분들이 우리가 아는 소위 생산자 중심에서 생각을 하면 공공미술에 대해 제도 개선 이런 거 현수막 써있지만 저기에는 아마 80% 이상이 공공조형물 설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무게를 두고 얘기할 거라는 거죠. 네. 예. 근데 수요자들 입장에서 보면 요즘 공무원들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도 어쩌면 생산자보다는 수요자 중심에서 제도를 만들겠죠. 부대 효과를 기대하니까.
그랬을 때 그네들이 생각하는 공공미술의 폭이 전혀 다른 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위 공공미술에 대한, 미술의 공공성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결과물을 창작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입장하고는 전혀 다른 맥락의 이게 수요층들은 기대감이 저로 초점이 관점이 다를 수 있다. 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김진섭 관장님, 김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공공 디자인이라든가 혹은 마을미술 프로젝트처럼 구체적인 이런 제도화된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미술계 내부의 공공미술에 대한 이런 조형물, 이런 부분들, 창작 중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끼리는 다 이게 다 나눠졌다고 이해를 하지만 상대편은 이 부분을 버무려서 대략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가를 사실 제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모호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하자면 이게 마침 이 주관이 한국조각가의 협회라든가 아니면 뭐 특정 뭐 조각가 그룹이 하는 게 아니고 한국미술협회랑 공동주관으로 한다는 이 부분이 저는 아주 좋은 출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특정 조각에 대한 하나의 특정 형태보다는 확대해서 미술이 사회적으로 어떤 사회공헌적, 사회적 역할을, 공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논의를 같이 하면서 이게 들어가야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미술은 앞으로도 아마도 조각 입체 작품을 넘어서 회화작품 플러스 미디어라든가 여러 가지의 개념으로 아마 이해를 할 테니 그 부분을 우리는 충분히 언급이 돼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지금 뭐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논쟁의 이해 당사자가 되는 공급자들의 입장에서만 논의를 한다면은 아마 이 회의 자체의 파급력이라던가 목적은 사실 필요 없을 거예요. 왜 이미 내부적으로는 많은 이야기들이 도출이 돼서 서로 공유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수요자 입장이라던가 또는 미술 행정이라던가 이런 입장들을 총괄적으로 끄집어내서 같이 이야기가 되어야지만 공공 제도에 대한 아마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동의합니다. 네. 금방 이렇게 김윤석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뭐 저는 이제 이론가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공미술에서 이 공공성이 언제나 문제가 되는데 공공성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건데, 그러니까 공무원이 생각하는 공공성 다르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보통 시민들이 또 생각하는 공공성 다르고 또 작가들이 생각하는 공공성도 또 다르고 그리고 또 이론가들이 또 뭐 저도 공공미술 논문을 썼지만 그 이론가들이 또 생각하는 또 공공성이 다 다르다는데 사실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이 공공성이라는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이게 어느 한쪽에서만 뭐 이론가가 미술에서의 공공성은 이렇게 돼야 한다고 막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이 없고 뭔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터놓고 그러니까 뭐 정부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어쨌든 문화 관련한 그런 공무원들 아니면 일반인들 그 다음에 작가 특히 이 작가가 생각하는 그 공공성에 대해서도 좀 더 밀도 있게 한번 접근해서 그리고 또 이론가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협업을 하는 게 그런 제가 알기로는 그런 프로세스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좀 제도적인 문제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보다 더 좀 효율적이지 않은가. 사실 제도 개선만으로 이 공공미술의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심사라든지 뭐 우리 김재현 선생님 그리고 마을미술 프로젝트도 이사장님도 하셨으니까 저도 이렇게 참여해서 보니까 뭐 공무원들의 그 입장은 예, 제가 생각하는 공공성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서 이야기를 해도 전혀 딴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도 좀 있어야 되겠고 또 작가들이 생각하는 저는 공공미술에 대한 이해도 사실 많은 작가들이 그냥 모르고 하는 경우가 솔직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한번 종합적으로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완전한 합의점을 찾기는 힘들지만 최대한 그래도 좀 컨센서스가 이렇게 좀 합의가 어렴풋하게나마 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 제도의 문제, 건축 조형물이라든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그런 뭐 제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그래도 좀 그 손을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개선할 지점들은 또 그런 합의하에서 어느 정도, 공무원도 어느 정도 그 합의된 것에 대한 또 무게감을 가질 것이고, 그래서 그 힘으로 좀 제도 개선을 좀 해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임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사실 제가 그 마이너스 프로젝트 담당할 때 문체부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계점이 뭐가 있냐면은 공공 디자인 진흥법이 있습니다. 실제 디자인 프로젝트 들어가면은 작품도 심의를 안 받아요. 전체적으로 통과도 이게 프로젝트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우리 공공유수는 이쪽에서 보면 작품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의를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공공유술이 어느 정도 법제화가 되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문제들 아마 논의가 많아야 될 겁니다. 저희가 뭐 사실 국회에서 공청회한 이유도 그걸 법제화 시킬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도 개선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큰 틀은 알고 있는데 세부로 접근을 계속 못했다는 거, 네. 거기 앞으로 이제 저희가 풀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 생각입니다. 예, 뭐 더 크게 얘기하자면 일단 공공성에 대한 규정도 굉장히 파편적이고 그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너무 달랐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다 자기 입장에서의 어떤 의견들만 내다 보니까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자리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런 그 세미나라던가 이 공청회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심지어는 수요자인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공미술이 왜 필요하고 제도적으로 당신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알게끔 해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나온 문제점 중에 어떤 시민들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왜 그 미술 작품이 없을까? 라고 하는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옆에 단체에서는 있는데 왜 우리는 또 없을까? 그렇다면은 옆 동네하고 우리의 차이는 뭐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사실은 미술인들, 작품을 제공하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또 물어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시각에서는 굉장히 좁은 의미의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나중에 이제 세부적인 것들은 뒤로 밀고요. 지금은 좀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의미의 틀을 잡지 않으면은 이 이야기가 뭐 사실은 논의할 그 거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양상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 사실 두 번째 담론하고 첫 번째 담론은 구분을 지을 수 없어요. 제도의 어떤 문제의식과 그 다음에 뭐 변화 방안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이 하나 있으시다면은 요 담론 2까지 정리하는 입장까지는 각자 좀 마무리를 하시면서 가시죠. 네. 그 아까 일단은 이재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관에서 주도하는 공공미술과 그 다음에 사적인 민간 기업의 주도의 공공미술 크게 두 개를 양분하셨잖아요. 지금 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들은 누가 됐건 간에 다 갖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오늘 다 같이 두 개를 얘기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씩 먼저 올려놓고 얘기를 할 것이냐. 아마 지금 이 공청회라던가 세미나 좌담회를 요청하는 많은 분들은 두 번째 후자일 거예요. 관적인 개념의 공공미술보다는 지금 민간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공공미술 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좀 논의해달라고 하는 니즈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방향을 좀 줄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야기 다 하다 보면은 2시간 만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거 사실을 시작한 거는 그 조형물, 그러니까는 이제 공공미술이지만 이제 민간 주도의 조형물 때문에
그때 이제 문제가 돼서 시작을 한 거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이걸 딱 스타트를 해놓고 보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그동안에 있었던 법이라는 게 하나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나라에 있는 법조차도 정리가 되어 있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다 그냥 진짜 누더기로 그냥 이럴 때 이렇게 바꾸고 저럴 때 저렇게 바꾸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각발표에서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사실 그전에는 이제 급하게 저희가 국회에서도 하고 또 기자간담회도 하고 했지만 오늘 사실 이 간담회가 시작 스타트 이거는 이제 정말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론적으로 이 바탕을 갖고 가자. 공공미술은 도대체 그 관주도의 공공미술도 지금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사실. 근데 그러면 그거와 또 우리 하는 민간주도의 미술, 또 뭐, 아까 얘기하셨지만 뭐, 프로젝트에 관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지금 이게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론적인 바탕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끌고 나갈까, 우리가. 사실 이제 선생님, 여기 오시는 선생님들은 다 그동안 이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 저희가 이제 아마 우리 위원장님 초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금 앞으로 이 문제를 갖고 저희가 해서 결론을 내릴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조금 아까 얘기하셨지만 미술진흥법이 이제 미술산업진흥법이라는 걸로 지금 제가 이제 거기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여러 단체, 지금 한 14단체가 지금 한 16단체가 다 거기에 오케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술산업진흥법을 추진을 할 거예요. 국회하고 해갖고. 그래서 그런 속에 사실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그래야 뭐 시민이 뭐니 이런 게 굉장히 편해져요. 그러니까 편하다는 게 뭐 우리가 잘 하자 이게 아니라 정말 정도를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산업진흥법을 만드는데 그 만드는 거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공공미술에 있는 것을 갖고 들어가느냐. 사실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성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거를 계속 해 나가야 된다. 지금 그걸 안 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스타트가 된 겁니다. 사실 오늘 선생님들이 주시는 이런 담론들, 이런 것들을 갖고 한 꼭지 한 꼭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좁혀서 한 꼭지 한 꼭지 해결해 나간다면 굉장히 좋은 그 논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마침 그 어느 인터넷 언론사 연재를 좀 맡으면서, 제가 이제 연재 포커스가 K-아트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냐. 지금 K-한류, K-컬처는 이제 우리 국뽕 차원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지금 대중문화 중심으로 봤을 때 성과를 인정받고, 그러면 재능이나 또 인프라를 봤을 때 우리 파인아트 쪽에서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큰 그림을 놓고 먼저 좀 그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럼 과연 우리가 뭘 가공해서 K-아트라고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일단 인적 자원, 좋은 작가들 많죠. 그 다음에 결국 작품인데 그 작품이 지금 계속 이렇게 공공미술이든 또 어떤 개인적인 스튜디오 미술이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런 건축 조형물, 건축 미술 작품에 대해서는 자꾸 거기 그 범주에서 배제를 시키고 자꾸 다른 것만을 가지고 콘텐츠로 강조하고 있는 데서부터 우리 조금 좀 뭔가 출발이 잘못되지 않았나. 지금 엄청난 그런 그 문화예술 자원을 갖고 있고 그걸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다 거시적으로 지금 그것을 조금 더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원화시켜서 잘 가공해가지고 정말 우리 그 문화 관광 상품이 되든 큰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이걸 없는 것도 만들 판에 지금 있는 걸 자꾸 감추려고 그러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럼으로써 작가들도 내가 이렇게 보면 무슨 뭐 죄인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있는 이런 것은 결국은 의식의 문제이고 또 이것이 개선이 되어야만 올바른 제도가 정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그 부정적인 여론이나 시각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개선시켜 나갈 것이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아마 뭐 공유가 됐을 것 같은데요. 어떤 기사가 무슨 뭐 특정 작가 뭐 무슨 부부가 뭐 독점 다 해먹는다는 것처럼 그런 그렇게 목상시간 기사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항의를 했고 누가 이의제기를 했는지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 언론에서조차도 그렇게 상식 이하의 논조를 가지고 이런 공공미술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심각한 중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 공공미술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갖고 자부심을 갖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그렇게 하겠느냐. 자꾸 보면요. 공공미술을 이제 지금은 보면 그 프로필에서도 빼더라고요. 오히려 많이 한다는 게 자랑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부정적인 환경을 좀 더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 그걸 잘 자원을 활용하고 조직화시키고 체계화시켜서 프로그램화 시켜서 그야말로 K아트의 전성기를 지금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아직도 원시적으로 한 30년 전에 얘기했던 이런 그 심사의 부당함 뭐 그런 폐단 아직도 여기 우리가 매달려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자기감이 와요. 정말 그런 기사를 쓴 사람들조차도 우리 조금 좀 큰 시각으로 좀 봅시다. 세계는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데 왜 우리 스스로 자꾸 이렇게 자학적으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우리가 좀 언론이든 행정이든 접촉을 해서 불식을 자꾸 시켜나가고 개선을 시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제가 춘천 조각 심포지움 행사를 맡으면서 느낀 게 의외로 시민들은요, 아까 수요자의 의식이 어떤지 천차만별이다. 하지만은 대체로 문화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고 또 문화를 갈망하는 그런 의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더라고요, 수준이. 절대 대중들의 수준이 낮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상부 구조에서 조금만 좀 긍정 에너지를 주기만 하면 이 K아트는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좀 그런 마인드를 좀 품고 또 우리가 이제 좀 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도 입안을 하고 행정적으로도 뒷받침을 해주고 좀 자꾸 큰 그림을 좀 그려나가야 하지 않나. 미술을 산업화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 과정에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네, 어찌 보면 이제 공공미술의 성공적인 사례들은 저희가 뭐 외국이나 국내에서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왜 성공적인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따질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미 다 같이 이제 긍정적인데, 문제는 뭔가 논쟁이 생기고 문제가 됐을 때는 그것이 과연 밖에서 온 건지 안에서 온 건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어찌 보면 내부의 사람이죠. 그렇죠? 내부의 사람이지만 그런 문제점의 시발점들은 내부에서 갖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전에 얘기하신 과연
그러한 공공미술에 그 참여를 했고 경력이 많은 작가가 자기 경력을 정말 프로필에서 빼야 되느냐, 그것이 자랑스럽지 못해서 이러한 문제들은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그것만 가지고는 이야기가 다 끝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도의 문제거든요. 제도 안에서의 문제. 그래서 저는 그 두 번째 문제의식과 제도의 변화 방안이 사실은 저희가 이게 속도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절대로. 네, 방향이 중요하지 속도는 뭐 어차피 계속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씩 계속 이야기가 돼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세 번째 담론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왜냐? 지금 공공미술 제도는 민간이 만든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뉴딜 정책 차원에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모든 정책이라고 하는 건 근본 베이스에는 평등이라고 하는 게 깔려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정책을 정부가 만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공정성과 평등의 문제, 제도적인, 정책적인 문제하고 우리 공공미술 제도가 만났을 때 과연 그것이 형성이 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우리 이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아주 공감합니다. 거기에서 좀 연장된 얘기 있을 것 같아요. 공공미술이 작가적인 혼자 자유적인 만족의 결과물이 아니잖아요. 공공미술의 창작 의도 자체가 보다 많은 또 다른 이 사람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미 목적성을 가지고 제작을 하게 되고 그게 놓여져 있는 주변부의 환경에 그런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 미술품이 이제 서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개인은 그게 창조에서 양력에서 빼든 뭐하든 이런 걸 떠나서 그 이전에 그 공공미술을 제작한 창작자나 공공미술이 놓여져 있는 주변 환경의 거주자나 그 미술품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자긍심이 주변에서 그 자긍심을 느끼지 못하는 작품에 대해서는 아마 창작자 입장에서도 자존감을 못 느낄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중요한 하나의 방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공디자인진흥법에서 아까 그거에 대한 작품에 대한 특별한 심의 없이 디자인 개념으로 하나의 그냥 묻어서 갈 수도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묻어서 가는 건 그 자체가 하나의 경험 프로젝트성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개별 작품이 아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게 약간의 그 이율배반적인 그런 갭이 있는 이유가 이쪽은 분명히 공공미술이라는 얘기는 파인아트의 순수 개별 창작자, 아티스트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옆에서 좀 더 떨어져서 보면 작가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다른 작가와 선의 경쟁을 이렇게 하는 구도가 아니고 어느덧 작가가 업체랑 경쟁을 하는 거죠. 제작업체. 그러니까 작가가 그거를 창작자가 아니라 제작자, 설치자, 운영자에 대한 소위 사업자가 돼야 그 맞는 제도가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좀 변별력이 구분이 돼줘야 된다. 그러니까 창작자의 이 아이디어나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시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는 업체가 있어야 되겠죠. 다시 얘기하면 그게 업체 중심이 됐든 개인 작가 중심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작가 중심이 됐든 반드시 중요한 것은
그 구심점은 아티스트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흔들리면 아까 얘기한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공디자인 진흥법에 의한 일반 아트 프로젝트 이런 공동의 그런 일반 소위 시리우성 있는 프로젝트와 변별력이 없어진다. 그래서 아티스트가 처음에 아티스트 아이덴티티가 심어지고 그게 제일 마지막까지 그 부분 순수성이 빛을 발할 때 걔가 시간이 지나도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 있고 어떤 아티스트의 소위 혼과 뭐가 들어가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부분이 생길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도 공공미술 심의를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건축물 심의를 들어가 보면 대부분 거기는 아티스트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아티스트적인 평가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시설물로서 안전성이나 예를 들어서 주변의 그러니까 미관 이런 부분이나 소위 여러 가지의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의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이게 아티스트 중심의 평가가 아니고 이게 시설물이라는 하나의 결과물, 그러니까 디자인, 그러니까 장식물이라는 이런 결과물로서만 평가하는 비중이 점점 그쪽으로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 이제는 아티스트가 거기에 응모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업체, 그러니까 디자인 업체, 공공 디자인물 업체가 응모하는 게 훨씬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는 이제 맥락까지 된 거죠. 이 사항들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결론 이제 부분들이 보면 이 창작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근거들을 좀 더 명료하게 이 제도나 이런 부분들에 좀 명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소위 얘기해서 아티스트가 포함되지 않는 일반 제작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소위 공공조형물 순수 아티스트를 상대로 하는 공공조형물 심의에서는 제외하는 부분이든 뭐든 그런 부분들을 그런 아티스트 보호할 수 있는 명분이 좀 지금은 좀 많이 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출발점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저도 경기도 심의원인데 한 번도 못 들어갔습니다. 아파가지고. 근데 이제 4번에 8,000이라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래서 이제 심의원들 물어봐서 왜 이렇게 많이 뜨거뜨리느냐. 좀 이게 수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작가는 또 서울 쪽에서 몇 번 떨어져서 저를 만나러 왔더라고요. 이제 아무 후배니까 그 글을 좀 가져와라. 작품 설명. 그걸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거 좀 고치고. 작품도 자기 맨날 하는 작품이야. 야, 그 주변 환경 좀 어울리게 이거 좀 바꿔보고. 그렇게 해서 또 당선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티스트의 어떤 그 주관적이고 창의성을 인정은 해야 되겠지만, 공공미술, 우리 공공성 개념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그 만족도도 좀 높여야 되는 상황이 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야외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할 때 지역 커뮤니티 형성을 이제 우선 두는 게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하는 부분하고 작가가 해야 될 부분을 잘 버무려가지고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건축물 같은 경우도 저도 시민 보면은 조금 생뚱맞은 자기 같은 작품만 자꾸 내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가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물론 많은 이론가들이 공공미술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퍼블릭 아트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퍼블릭은 공적인 거고 아트는 사실 사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두 개를 붙여놓으니까 이제 계속 충돌이 생기는데 지난번에 아마 그 임성 교수님이 어디 이제 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공공미술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시는 제가 그 주제를 삼았죠. 맞습니다. 공공미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미술이다. 그 한나 아렌트를 얘기하시면서 했는데 그 부분 저는 굉장히 그때 와닿았거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걸 우리가 또 풀어나가야 되는데 과연 그 푸는 방법 중에 좀 좋은 방법이 있다거나 뭐 과정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그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예술가들에게 이 공공미술에 대한
좀 다른 방식의 어떤 인식 제고, 예를 들자면 미술대학에 이제 공공미술 관련 강좌가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공공미술을 이렇게 소개하는 정도에 좀 머무르고 있고요. 또 공공미술의 어떤 기법이라든지 뭐 제도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는 정도에 있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어쨌든 좀 더 만약에 공공미술이 어떤 하나의 뭐 장르 이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미술이라는 것이 파블릭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공공적이다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자면 그 제도 내에서 예를 들자면 한 작가가 자기 자신의 조형성을 이렇게 풀어낼 때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단은 좀 교육이 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과연 공공미술 작가가 존재하는가, 상당히 의문 시대거든요. 예를 들면 뭐 보로프스키라든지 뭐 앤소니 곰니 이런 작가가 공공미술로 유명하지만 공공미술 작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접점을 찾을 때 아까 우리 이재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면 K아트, 한국만큼 이렇게 작가들 사실 인구수에 비해서 작가가 많은 나라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한 해에 이렇게 나오는 그 예비 작가죠. 뭐 사실은 그 인프라는 엄청난 거고, 저는 그 K아트로서의 그런 조형적 잠재력은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이제 잘 활용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미술과 관련해서 좀 더 다른 관점에서 그 예술가들에게 뭔가 좀 인식 제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단순한 무슨 심포지움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미술대학 내에 그런 것들이 좀 마련되어야 되고, 또 작가들에게도 좀 새로운 관점에서 공공미술을 생각하는 계기면 충분히 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제가 2주가 3주 전인가 어쨌든 서울시에 이렇게 심사를 갔는데, 그 작가는 참 조형적으로 괜찮은 작가인데 공공미술이라고 하니까 너무 그게 힘이 들어갔는지 뭐 이상한 걸 이렇게 이제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결국은 그분 그냥 안 되셨는데, 사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조형성은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게 어느 지역에,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어느 지역에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상한 걸, 그 본인 작가가 와서 이렇게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했는데 본인도 인정하더라고요. 그 공공미술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그렇게 너무 이상하게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게 참 아쉬운 점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저희들 이제 아까 이수홍 선생님도 뭐 방향을 너무 많이 잡으면 좀 흔들리니까, 예전에 민간 기업에서 하는 사실 건축 조형물 문제라든지 정부와 지자체에서 하는 그 관주도의 그 공공미술하고는 사실은 조금 구분해서 논의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 후반부에 민간 기업의 그 조형물과 관련해서 이제 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여기서 뭐 활발하게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기금을 이렇게 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18년인가 2019년도쯤인가 아마 기금이 얼마 한 300억인가 이렇게 더 넘나요? 지금은 800억. 네, 800억 800억 정도. 문화유해가 한 300억 정도. 3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금을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안 정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기금들을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제안하는 그 예술가들이 그 공공미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좀 가지게끔 하는데, 예를 들자면 미술대학이 좀 지원을 한다든지, 혹은 그게 이제 예술가들이 사실 뭐 김윤수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식 제고를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금들을 어쩔 수 없이 뭐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거로 알고 있는데, 기금을 그래도 뭐 그 기금 그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나기는 하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그 기금이 이제 옛날보다 진짜 한 4-5배로 최근에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왜냐하면 그 조형물 심사 같은 게 좀 까다로워지고, 그러니까 기업들도 귀찮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기금을 지금 이제 재보에서 갖고 이제 쓰지를 못하는 기금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주각가협회에서도 사실 그 부분도 한 번은 우리가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될
관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 각 아파트나 이런 데 있는 조형물들이 이제 한 30년쯤 이제 지금 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리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저한테도 어떤 분이 연락이 왔는데 그걸 수리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방을 내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청에서 그런 데서 낼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사실 이제 그런 걸 이제 들어가면서 정말 주민들이 그걸 방을 내면 이제 나라에서 그걸 내서 뭐 다시 이거 재정비한다든지 아니면 뭐 아예 그 작품을 뭐 이제 교체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적인 법적인 제도가 지금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돈도 그런 식으로 좀 쓰여져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가들이 공공미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떠밀려서 왔지만 집권서부터는 어떤 제도를 공부를 하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공공미술에는 과연 어떻게 지금 그 관점을 갖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작가들도. 네. 저희 협회에서도 그런 거를 굉장히 인식을 하고요. 많은 부분도 작가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좀 더 좋아지지 않나, 지금 그렇게 저희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작가들을 교육기관에서 교육시킬 수 있는 뭐 약간의 비용을 쓴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박진희 의원이 발의를 했죠, 국제부에서. 그래서 그 기금으로 미술 유지 보존에 쓰겠다라고 하는 지금 그 발의안 자체가 올라왔어요, 벌써요. 그렇죠? 네. 네. 산문교수 쪽에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공공기금을 아까 얘기하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자꾸 헷갈리게 하는 게 공공미술은 좀 광범위의 미술, 공공미술 얘기하는 거고 좀 전에 얘기했던 거는 공공조형물 얘기하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이제 지금 분리하기 위해서 이제 공공조형물에 공공미술 기금의 부분을 유지보수하는데 좀 사용하겠다 그 얘기였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공공조형물을 세울 때 당시 우리가 심의한 것이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움, 예를 들어서 환경 개선이죠. 거주 환경 개선. 이게 소위 사회적 환경 미화 차원에서 미술품의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건축물을 매각할 때 앞에 있는 서 있는 미술품도 돈으로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소위 경제적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아직은 불명확한 상태잖아요, 제도적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그냥 형식적으로 한 건물에 들어서는 작품이 수억 원짜리가 대부분이잖아요. 많아요. 높아야 한 몇억 정도 수준이잖아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 프로젝트는 수백억, 수천억짜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 공공장소에. 근데 그런 형식들은 완전히 명확하니까 그렇다 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모호하잖아요. 얘가 가령 5억을 들였어요. 5억이라는 A 작가 거를 들어섰는데 이 회사에서 빌딩을 매각을 노후화돼서 아예 파쇄가 아니라 매각을 할 경우에 이 5억이 이 작가의 미술시장의 평가가 더 높아져서 인지도도 높아지고 해서 10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평가가. 그랬을 때 이 10억을 이 구매자한테 청구를 할 수 있느냐, 현재로서는. 아마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거가 없을 거예요. 그 부분들이. 사례도 없죠. 네, 없죠. 그랬을 때 이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보수의 비용을 세금으로 그걸 충당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여러 장애연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미 서 있는 공공미술에 대한 소위 가치평가를 어떻게 하고 그 사업을 관리 상황에 이 소위 그 평가에 대한 그 소유권 이 부분들에 대한 명확히 그러니까 건물은 팔되 이 소유권은
건물주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가령 이사 가는 자기 집으로 이걸 옮겨도 되는 건지 아니면 얘 건물하고 같이 계속 가야 되는 건지 이런 명확한 부분도 없다. 또 하나는 이건 그냥 건물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제일 이제 약간의 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할 만한 것은 거리도 거리지만 아파트, 그러니까 노후화된 아파트, 요즘 아파트가 지금 세대교체 시즌이잖아요. 지금 공공조형물이 처음 등장한 때가 80년대 이제 중후반 때부터 논의돼서 했으면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 되는 시즌이잖아요, 곧. 그러면 그 아파트 주변에 있었던 조형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가로수 이식하듯이 나무를 어디 이식하듯이 얘를 갖다 놨다가 그 아파트 재건축된 데다 또 갖다 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 파쇄를 해야 될 것이냐. 작가한테 돌려줘야 될 거냐. 여러 가지로 이 부분들이 한두 점의 문제가 아니고 소위 공공적 사회적 역할을 해냈던 공공조형물에 대한 가치평가를 어떻게 언제까지 유효하게 거기에 부여할 거냐라는 개념이 좀 더 명확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근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뭐 너무 많은 걸 얘기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민간 기업이 세운 아파트 단지에 조형물이 지금 들어가게 돼 있죠, 법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심의를 거치지 못해가지고 선택 기금으로 간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그 작품을 세우는 민간 돈은 기금이지. 그 돈은 원래 세금 개념이 아니고 그거는 개인의 자기 소유물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적 소유물들.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다 분양을 받을 때 조금씩 띄어서 낸 개인적인 사적 기금이거든요. 그것이 거의 이제 선택 기금제로 가면서 세금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조차가 이건 원래는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 용도로 소비가 소진돼야 되는데 그렇죠. 네. 다른 거. 용도 변경이 된다는 게 근거 그렇죠. 없이.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조차 예. 저는 저 출발점 자체가 공공조형물이 이제는 그러니까 물건처럼 취급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조금 예쁜 담장처럼 그냥 시설물인 거예요. 그 자체가. 어차피 소모되고 소진되고 없어질 거니까 이라는 부분들. 저는 그래서 더더욱 그 부분에 대해서 작품으로서의 존재감 그리고 가치 평가가 새롭게 되어야만이 그게 당연히 그러면은 보수 관리라든가 이 비용이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처가 명확히 있으니까 그런 그 기금이 용도 변경이 되기 이전에 먼저 사용처는 우선순위가 이쪽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들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누구도 그 터치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작가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 조물이 다 저기 뭐 색도 다 바래고 이랬는데 그거 한번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바로 그런 얘기들을 지금 그런 선택적 기금에 관한 얘기도 앞으로 우리가 하나의 큰 그림을 갖고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하고 같이 해서 이거를 이런 용도로 쓰이고 아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용도로 쓰이고 또 그 용도가 이렇게 쓰일 땐 부당하지만 이렇게 쓰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제안을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네. 왜냐하면 문체부에서도 그걸 어떻게 할지를 몰라 하는 거예요. 그게 몇 년 전에 그 기본 가지고 제가 문화주의원회에서 잠깐 부장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라인 스프레이트가 쓰면 좋겠다. 왜 그러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아까 얘기했던 교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아트 투어 이런 것도 있고 공무원들 연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런 활용을 하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 이제 문체부에서는 반대하는 거죠. 왜 그 국비 들어가는데 국비 안 들어가도 이걸 쓰려고 그러느냐. 그렇죠. 그 용처를 이제 분명히 그때도 문체부도 끌어가 아까 얘기하는데 그걸 먼저 꺼내실 거죠. 이게 어떻게 관해서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용처를 한번 네. 제한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네, 네.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을미술 프로젝트 국비는 기재부를 통해서 세금으로 거쳐진 것을 가지고 쓰는 공적인 기금이고 이 기금 선택제로 모인 돈 자체는 그 선급 자체가 국비가 아니에요. 세금이 아니에요. 개인 사적인 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그 문제를 해결한 가장 좋은 방법은 다시 글로 돌려주는 거다. 그 주민들한테. 돈을 낸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선택 기금제가 온 이유가 작가가 잘못해서 통과가 안 돼서 그 선택 기금이 되어버렸다 해가지고 사실 손가락을 받는 건 작가가 받는 거예요. 왜 통과를 못했는가? 당신 작품이 안 좋아서 그 선택 기금을 갖다라고 하지만 이 문제의 책임을 작가가 다 질 수는 없거든요. 그걸. 그리고 뭐 그렇게 따져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심의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또 돼요. 이게 심사가 아니라 심인데 엄연히 심사와 심의가 다른데 하나의 좋은 방향으로 제안을 한다던가 샤렛을 한다던가 해서 그 목적에 맞는 기금으로 활용되게 하면 되는데 활용되도록 마치- 노력을 네. 해줘야지. 마치 흑백으로 그냥 잘라버린다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은 모 네. 의원이 그걸 발의를 했어요. 그 지자체에서 그걸 나눠서 가져가겠다. 그럼 그 지자체에서 가져가서 지금 하는 그런 행사처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사적 기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적 기금으로 가져가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협회 또 뭐 문체부에서도 물론 반대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무산됐어요. 근데 사실은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은 그 많은 돈을 가져가서 연대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는 그 용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제안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그래서 아마 문화예술위원회 그때 저하고 얘기하는 게 자체에서 이제 누구 하나 팀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면 네, 어떤가. 네. 되게 쉽지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얘기하다가 좀 많았는데 제일 좀 중요한 게 이제 그때 기관을 만들려고 했던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기관들이나 제도 좀 더 정리를 해보자. 근데 이제 관에서 그거는 구분을 당했기 때문에 그때 기재부에서 그때 이제 우리 이수홍 선생님과 저하고 이야기하는 공동사업회를 만들어보자 그러면요. 그럼 만들어가지고 그런 제도 개선도 하고 세미나를 좀 집중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게 굉장히 좀 매력적이거든요, 그런 게. 그리고 제주문화재단하고 사실 평론가협회하고 1년 동안 공동미술 세미나를 하기로 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연기가 됐는데 그쪽 입장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도심재생까지 연관시켜가지고 문화 득점 지역 그런 쪽을 확산시키자. 그건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좀 그런 아이디어를 좀 잘 모을 수 있는 뭐 조합가입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단체나 아니면 뭐 연관된 단체들, 미술단체들 모아서 좀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조합가협회에서는 지금 그거를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게 중단돼서 그렇지 그 국회에서 회의한 이후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그 스케줄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제 우리 이제 지구석들에다 네. 하자 해서 한 거니까 그런 많은 담론들이 이 스타트를 통해서 이제 네. 이루어지겠죠. 네. 뭐 언택트 상황이라도 얼마든지 논의는 앞으로 이렇게 가능하니까요. 가능한 사실 우리 재단하고 조합가입회하고 평론가협회 내부 내셨지 않습니까? 네, 내부 네. 해보자고.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코로나 닥치면서 계속 그러니까요. 이루어지는데 네. 근데 어쨌든 뭐 이게 공공미술에서의 그 핵심은 이게 다양성이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공공미술하면 뭔가 이렇게 합일되고 통일된 맞아요. 뭔가가 있는 거라고 좀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그 공공성에 오히려 위배되는 거예요. 네. 공공미술은 기본적으로 다양성의 토대를 가지고 있는 네,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공공미술을 위한 조형성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뭐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뭐 여러 선생님들이 이렇게 내놓으신 이런 제언들 같은 게 그는
각각의 이제 특별한 지점들이 있거든요. 뭐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민간 기업의 그 건축 조형물 같은 경우에 뭐 심사의 문제부터 해서 뭐 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또 부작용, 또 작가들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개별적으로 포지션들이 다 이렇게 다양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걸 전체적으로 다 아우르는 개선점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고요. 각 파트마다 이렇게 그 부분에 예를 들자면 심사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개선할 것인가. 예를 들자면 뭐 서울시 심사회 같은 경우는 여러 파트가 막 조경 파트도 있고 건축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좀 엇갈리기도 하고 한데, 아까 김윤석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여기서 뭘 심사를 할 것인가. 예를 들자면 뭐 안정성, 뭐 그다음에 환경하고 어울리는 것,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형성 이야기를 하기가 좀 사실 좀 꺼려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도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뭐 기금 문제 그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각 세부설로 파트별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각 지점들이 다 달라야 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미술에서의 원칙은 거의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가 그게 대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뭐 지금 이번에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좀 특별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게 많은 뭐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번에는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요. 이게 하나의 예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워낙 특별한 예외적인 케이스니까 요거는 좀 관로로 하더라도 여기서 생겨난 문제점들은 뭐 어쩔 수 없는 문제점이라고 보고, 향후 만약에 이제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그런 공공미술에서의 그런 세부적인 우리가 개선해야 될 지점들이 각 파트마다 다르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고, 공공미술이라는 큰 이름으로 다 이렇게 통일해서 개선한다라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허황된 거에 가깝고요. 어쨌든 각 파트마다 개선할, 예를 들면 기금의 문제는 기금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그 심사는 그건 어떤 식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각각의 건축 조형물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심사, 뭐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에 어쨌든 지금 그 심사가 어쨌든 이런저런 식으로 또 비판적인 지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발생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은 글쎄요, 사실 미술에서 좋은 시스템이 딱 정착되기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질 때 그게 그래도 계속 개선되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좀 나아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점들을 서로가 이렇게 좀 공유하는 게 공공미술의 뭐 전문가부터 시작해서 일반 뭐 수요자들부터 활발하게 또 서로가 좀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좀 거창하긴 하지만. 네. 선택적 기금제 관련해서는 일단 그게 좀 위법성 여부를 좀 더 분명히 밝혀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활용 방안이 결국 뭐 이렇게 토로 수준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식으로 조각가 협회든 미협이든 정부에다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 용역이든 좀 더 체계화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공청회가 또 열려서 막말로 거기에 돈을 낸 당사자들까지 참여해서 가장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안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기여도가 있는, 또 좀 전체적인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컨센서스가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더 이상 그 기금 자꾸 그렇게 불필요하게 생산하지 말자. 두 번째, 기왕 마련된 것이라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그러면 뭐 법률적 검토도 필요하고 정책적인 조율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게 또 부처 간에도 분명히 협조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정교하게 풀어가고 또 하나의 사업 제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가 그냥 뭐 메모 수준에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연구단체, 뭐 연구소에서 이것을 맡아서 진행을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그 가부를 묻는 그런 정책적 결단이 좀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조각가 협회가 주도해서 공식적으로 요구를 네. 요구와 제안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네. 아마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전문가들을 모아서 아마 논의를 할 거고요. 또 민간단체들은 민간단체들끼리 또 이게 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서 서로 만나야지 되는 거지 한쪽 방향 갈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보시면 이제 이재현 선생님은 당론 4번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꼭이라고 해서 중요한 변화니까. 네네 얘기하신 것 같아서 그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이디어. 그 기금 용도를 서로 제안을 할 때 좀 더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이렇게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전문적인 시각에서. 왜냐하면 이것을 아무 서로 형평성을 따져서 또 불만 없게 골고루 좀 잘 생각했다고 하면 공무원적인 사고 입장에서는 이게 애매모호한 또 두리뭉실하게 이게 이 창작 주체 혹은 직접 그 수혜자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그냥 사회적 관점에서의 평등성, 소위 이런 부분들에 또 주안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이게 처음 건축조형물, 공공조형물 혹은 공공미술 이런 용어들 발생 자체가 결국은 창작가에 대한 지원이라는 큰 베이스 기반을 두고 지금 시작했잖아요. 근데 어느덧 보면은 지금 그거는 거의 유명무실이 되고 그 조건에 맞는 그 소위 요식행위가 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그 기금들이 그렇게 잉여 기금이 남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마련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다시 처음에 이야기된 대로 공공 조형물이 기존의 조형물이 됐던 혹은 연관성이 있는 또 다른 어떤 사업이 됐던 그쪽으로 회귀를 해야 그 용처가 분명히 바른 용처일 것이다. 그랬을 때 그러면 분명한 거는 누가 어떻게 그것을 운용할 때 운영 주체에 대한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수혜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예를 들자면 조각품들을 사후 관리를 한다. 그 비용이 지금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걸 청소 용역업체에 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일반, 그죠? 그랬을 때 일반 사람이 와서 수세미를 닦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그 조각품이나 미술품, 조형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지닌 소위 전문 집단화가 되어 있는 중간에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조각가협회에서 그것도 맡아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볼 때 저는 이 부분도 하나의 분명히 고용 창출의 하나의 그 틈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미술 전공자들이 꼭 창의적인 창작 행위만 했을 때의 소위 취업 개념의 작가로서의 그런 길이 아니라 이 부분들을 어느 받아주는 데는 없잖아요. 업체들 취직할 때도 없고 예를 들어서. 근데 전국이 산재한 공공미술품을 관리하는 공무원 부처가 관리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그 실행자들만 따져보면 아마 엄청난 수요의 고용 창출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 상황이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도 어떤 조합가적인 협회라든가 이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뭔가 좀 구체적인 실천하는 제안할 때 아이디어를 삼으면 어떨까? 김현석 대표님은 지금 네 번째 단락에 이거 하나만은 꼭에 그러한 전문 그 관리 부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야지만
가능하다. 유지보수를 위해서. 관리부서는 기본이고요. 관리부서가 생겼으면 그 실행하는 실행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매뉴얼. 그 매뉴얼에서 그런 일반 매뉴얼을 실제 구현해낼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전문 인력이 필요할 텐데 일반 사회적인 인력이 아니고 그랬을 때 이거는 당연히 미술 전문자들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미술계 내부적인 입장에서는 미술을 전공하는 경력자에 대한 고용 창출의 효과가 있을 테고 그 또 실행하는 그 실행 부서 입장에서는 전문성을 획득하는 안정적인 하나의 실천 방안이 될 테고 저쪽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한 소위 안정적인 그런 보장을 받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보자. 사실 이번에 저희 협회에 쪽으로 해서 그 얘기가 왔을 때 그래도 이 페인트를 해야 되는데 페인트 공부 와서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얼마나 예민한 건데. 작가가 입회해야죠. 네, 그래서 내가 그거는 페인트 공이 해서는 안 되고 조각가가 당연히 해야 되고 작가가 해야 되고 작가가 못하면 이 조각가가 그 분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색감이나 이걸 다 맞춘 다음에 조각가들이 그걸 실제로 유지 보수해야 된다. 조각가 딱 조각가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미술가 미술가 전문성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게 맞다. 그래가지고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분을 이제 추천을 해서 갔다 왔어요. 그 아파트에.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 조각가 협회에서도 따로 그런 그 유지 보수 팀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까지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 협회에서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 저희가 만든다면 이제 하나의 어떤 그 그룹이 형성이 되겠죠. 그거는 저는 좀 죄송한 얘기로 그렇게 접근해버리면 너무 단순한 지금 상황이 돼버리고요. 그러니까 일일이 전국에 예를 들어서 전라도 거창에서 한 조합밖에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 예를 든다. 그래서 그 예를 좀 더 확장하자면 만약에 이제 나갔다고 쳐요. 이유창 선생님께서 거기에 관리감독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페인트공이나 예를 들어 다른 석공 하시는 분이나 아니 다른 분이나 이렇게 몇 명 팀을 짜서 갔어요. 관리감독을 했어. 실행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문제로 그럼 중간에서 실제 일을 많이 안 했지만 이 전문적인 식경으로 소위 관리 감독을 했던 디렉터 역할을 했던 이유창 작가에 대한 급여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이게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노동량이라든가 참여량은 많지는 않은데 근데 결정적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 가이드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실행이 안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느냐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운영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실행 매뉴얼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매뉴얼 속에는 소위 인력 구성과 업무 분장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사항 처우까지를 명료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앙 차원에서 시행안으로 특별 이렇게 보조 어디에 항목에 넣든 그래서 그게 전국에 균등하게 이렇게 보급되게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조합가협회 얘기하든 창원조합가협회 얘기하든 제주도 미술협회 얘기하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그쪽 전문가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 부족하다. 그럼 그때 전문가끼리 네트워킹 그 플랫폼에 의해서 이쪽도 연락하겠죠. 이렇게 한번 파악해내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형식들이 뭐 했듯이 공이 적용할 만한 할 만한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제가 판단하기엔 중간에 벙 떠 있는 거예요. 어디든 어디 인력 수급이 됐든 어디에든 일반으로 좀 취급해야 될지 아니면은 하여튼 그렇다 해서 페인트공의 전문 경력 이런 사람들하고 좀 해야 될지 그렇다 해서 완전 아티스트 P처럼 아예 별도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사후관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하나의 그 기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공공미술 제도 내에서
사회적 나눔과 균등 가능한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의견이 없으신지요? 뭐 저도 한 몇 년 이제 그 건축 미술 이게 선생님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우리가 딱 예? 점잖지 않게 까놓고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자, 1년에 50개를 하는 작가와 공공미술을 예? 하나도 하지 못하는 작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얘기할 것이냐. 무슨 말씀인지 네, 네. 저도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느낀 네. 게 뭐 어떤 그 기업체 발주처에서도 편의성 때문에 그렇고 가급적이면 그냥 몰아주려고 하죠. 일을 왜냐 이게 심의가 까다롭고 그러니까. 하던 사람하고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단지 옆 단지인데요. 우리 단지는 아니에요. 옆 단지인데 거기는 눈에 띄는 조형물이 없어요. 전부 분산을 시켜가지고 한 1m 내외 중소형 작품으로 그냥 갤러리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그야말로 거의 뭐 고양시의 대부분의 작가들이 한 점씩 다 맞다 신기한. 그래서 그건 운영의 묘더라고요. 좀 어떤 그 기획자나 발주자, 건축주가 뭐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또 그 설계 쪽에서도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느냐에 의해서. 그래서 뭐 처음에는 그 눈에 띄는 그 랜드마크 같은 그런 작품이 없는 것이 좀 의아했는데, 또 가끔씩 그 단지 이렇게 놀러 가고 이렇게 산책 다니면서 보면 이것도 나름 괜찮은 괜찮다. 방법이다. 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우리가 그 좀 무엇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뭐 방향성만 조금 자꾸 여기저기서 제기가 되면 뭐 그런 것들도 좀 폭넓게, 그래서 강제하지 않더라도 그 주민 만족도 조사나, 그다음에 우리 공공미술에서도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상제도 자꾸 못했다고 손가락질만 할 게 아니고 좋은 작품에 상을 좀 줘서 자꾸 좀 그 장점을 높이 평가해주고 널리 홍보하고, 그래서 잘 모르는 건축주들도 맞아 이번에 상 받은 그런 작품 그런 느낌이 좋더라 뭐 그러면서 자꾸 이제 좋은 작품을 좀 따라가려고 그렇게 장려를 하는 차원에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렇게 뭐 단지 갤러리가 조성이 됐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사실 공간이 없다 보니까 층마다 뭐 그림으로 쪼갠다거나 뭐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문제는 한두 점이라도 떨어지면 안 돼. 이게 문제가 되니까 자꾸 성가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몰빵으로 한 점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좀 계몽이 좀 있으면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 조형물이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이성욱 선생님이 뭐 이제 노골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그렇죠. 뭐 진짜 그 이미 아마 그 언론 기사에서 그 아마 보도도 한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작가가 이제 뭐 사실 다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다 아는 작가인데요. 너무 많이 하고 어떤 작가는 뭐 없고, 사실 이렇게 뭐 오늘 그 세 번째 주제인 어떤 난민이라든지 사회에서 이런 문제하고도 사실 크게 보면 연관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어느 작가를 이렇게 제한한다라는 거는 당신은 많이 했으니까 안 된다 이런 것은 저는 뭐 그게 또 좀 강압적인 면도 있고, 왜냐하면 작가가 뭐 자기가 하겠다는데 그걸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 이제 심사를 하고 이럴 때 그 작가 스스로 이렇게 프로필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공미술을 뭐 지난 5년간 몇 회를 어디선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걸 좀 밝히는 걸 이렇게 서류로 이렇게 제안하는, 그럴 때는 이제 심사위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고려를 하는 게 조금은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뭐
그 막 강제적인 제한은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뭐 10년, 20년 이렇게는 곤란하지만 보통 저희들 이렇게 학교에서도 지난 5년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5년간 공공미술 자기 설치 현황 같은 걸 이렇게 이제 어떤 심사를 할 때 참고 이렇게 자료로 이렇게 첨부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작가 스스로도 좀 그런 걸 좀 의식을 하고 조금 좀 자제도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냥 굉장히 현실적인 제안을 하는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이제 조금 좀 다른 의견인데요. 저도 이렇게 심의를 들어가면서 보면 작가 스스로 난 어디 했다 밝히지 않아도요. 심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정보는 너무 잘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좀 그런 것들 가지고 뭐 실적이 많은 것을 무슨 죄악시하고 거기에 자꾸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그런 방식은 우리 자본주의 체제에서 좀 역행하는 일 같습니다. 많이 하는 작가는 다 이유가 있겠죠. 또 그만큼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조금 어떤 심의 방식에서 그런 걸 가지고 시비 거는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심의의 어떤 뭐 탈락의 빌미가 된다거나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작가 스스로가 조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제 그 기사에는 한 100몇 회를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너무 이렇게 차별이 많다가 보니까 그리고 사실 작가가 그렇게 한 해에 그렇게 많이 한다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작업인데 그게 무슨 뭐 이렇게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예를 들자면 뭐 공공미술도 우리가 정말 조형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 생각에는 한 해에 공공미술 작업을 뭐 10개 이상 한다 이런 건 잘 이렇게 좀 상상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통계를 냈어요. 협회에서.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한 작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본 통계에는 굉장히 차가. 네, 근데 서울시에서 낸 통계에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은 서울시에다가 한번 그 통계를 저희가 낸 통계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그랬는데 안 줘요.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약간 뭐 이승우 선생님이 좀 미세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좀 작가들의 의식 부분이 좀 필요한 것인데 근데 이제 아까 김윤수 대표님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또 현실적으로 기획사가 또 많이 끼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이게 또 작가의 문제가 아니라 또 이제 현실적으로 또 기획사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협업하는 그런 경우가 또 최근에 더욱더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좀 미세하게 좀 조성이 될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제가 그거는 작가의 어떤 뭐 출품 그거 하는 걸 제한한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자유롭게. 어떤 빌미가 되는 건 아니고. 예, 그건 아니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조금은 뭐랄까요 스스로의 그런 자의식은 작가들 스스로가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 부분 자유경쟁에 의한 시장 논리 이 부분들은 얼마든지 저는 존중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도 심사를 들어갔을 때 뭐 심사위원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들었던 건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작가는 한 명인데 그러니까 이게 제안하는 명의가 여러 명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작품 만드는 사람은 한 명인데 누구 이름 내 이름을 하나 넣고
친구 이름, 후배 이름을 하나 넣고 그거는 그다음에 이름을 도용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게 의외로 너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이게 저게 가능해요? 하니까 뭐 예를 들자면 서울 같은 경우에 힘들 수도 있지만 지역 도시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냥 경쟁률이 있어야 되니까 뭐 하나를 뽑는데 20개 정도가 모여야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 가령. 그럼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 명의를 한 10여 개, 뭐, 많으면 가까이 5개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3아웃제가 아니라 1아웃제라도, 그거는 그 자체에서 아예 제의를 시키는, 그건 범법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과 진짜 실력으로 계속해서 많이 한 거하고는 이게 굉장히 다른 문제다. 그렇지만 제가 예를 들었던 이런 이유가 저는 의외로 제법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아티스트가 꼭 메인으로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제도를 좀 오히려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럼 그 아티스트에 대한 명의랑 이런 부분들이 한 곳에밖에 못 쓰잖아요. 최소한 한 공모전에서. 근데 그러지 않고 아티스트가 중요하지 않고 설치물, 현물, 작품만 자꾸 평가를 하니까 이 사람 명의, 저 사람 명의 다 하다 보면 와이프 명의, 동생 명의, 무슨 명의 해서 진짜 뭔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다 낼 수 있잖아요. 한 명 다 제작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이론적으로. 그렇게 또 한다는 얘기가 또 직접 들은 바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견적 장치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냥 시간이 다 돼가고 그런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아까 이제 우리가 공공미술도 하나 제안하는 나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이제 탈락이 돼서 저희가 기부를 했어요. 일단 주민들이 입주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그 돈을 다시 주민들 뜻을 물어가지고 주민들도 심의에 참여시키는 거죠. 전문가 심의도 하고 주민들도 점수를 내게 해가지고 어떤 작품이 좋으냐 그런 누구가 그냥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거 이제 원래 이제 이런 지자체에 따라서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거 좀 유사한데 준공 앞두고 끝내 통과를 못했어요. 3번인가를 받았는데 결국은 심사위원들은 심의위원들은 잠깐 바꿔라 그 요구인데 건축주는 안 굽히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준공은 해야 되고 지자체 입장에서도 혼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입주는 해라. 네. 그래서 이제 가입주를 시켜줘요. 대신 그 작품 대금은 시 계좌에 영치를 시켜라. 그러면 그 건축주가 그걸 안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결국 사후 그러니까 준공 이후에도 심의를 받게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지자체가 조금 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준공에 쫓기니까 그냥 버리듯 그 돈을 선택적 기금 이런 명목으로 마치 벌금처럼 내는데 그런 사례가 자주 있습니까? 자주는 아니지만요. 그거는 괜찮은 아이디어 그거는 이제 같아요. 지자체하고 이제 건축주하고 제가 과거에 그 안산시 심의를 들어갔을 네,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가 들어갔을 때도 떨어져서 이제 도저히 그 준공 그때 시에서 그 미리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서울시 장례가 심사가 하는데 거기는 이제 공공장소에 작품 넣는 거거든요. 무형을 떠가지고 이제 나중에 시민들한테 붙여라. 그 점수를 파원시킨 적이 있거든요. 이거 이제 종료도 애착이 가게 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나눔도 될 수도 있는 거 있으니까 만약 통과가 안 됐어 이 작가가 그러면 이제 일단 기금 냈는데 한 1년 뒤에 이쪽 작가하고 새로운 작가를 공모를 해가지고 두 작품 비교시켜서 이 작가도 좀 약간 차이씩 되겠죠 내자들도 그럼 주민들 특혜에 맞게서 한번 하는 거 어떤가? 패자 부활전 기회를 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번 좀 여러 가지 이제 아들이 나오겠죠. 뭐.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는 건축주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자기 돈은 아니에요. 그 입주자들의 돈을 가지고 건축주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모든 프로세스의 대표 역할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작가 선별을 하잖아요. 조합장이 됐던 간부가.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사람도 개인이니까 취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자유 경쟁 시대에 있어서 치열하게 누군가 경쟁을 해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는 항상 생기는 문제가, 이게 우리가 법에서 제한한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 이 문제가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가 뭐냐면은 항상 이거는 그 작가들의 자구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꺾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내가 경쟁에서 따기 위해서 그 정해져 있는 금액보다 더 싼 가격에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시작점,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러면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문체부에서는 미술표준 계약법을 만들었어요. 계약서를 만들어서 법제화 시켰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대행 화랑이라던가 기획사의 대행 퍼센티지를 딱 정해놨고, 작가가 갖고 갈 수 있는 아티스트 피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지켜지지 않거든요, 하나도 지금. 그 제가 이제 네. 그 일을 좀 네. 한 8년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네. 이제 모 그룹하고 이제 그 일을 좀 했습니다. 네. 즉 그 시행사든 시공사든 이제 요령이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 1억 5천이다. 그러면 1억 5천짜리 작품, 메인 작품을 하나 선정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 요구가, 우리 리베이트 바라지 않는다. 단 버라이어티를 위해서 다른 서브 작품을 2점을 더 다오. 2점이나요? 한 점을 하는데. 그 이제 아니, 그 조금만 큰 게 문제인데, 작품이겠지. 예. 그것도 그 격점일 때는 괜찮은데요. 한 서너 개 업체가 가서 경쟁을 하니까 결국은 메인 작품이든 서브 작품이든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차라리 리베이트가 낫지 말이야. 이게 뭐냐. 이거 지금 어찌 보면 유튜브로 이제 전국 방송이 다 나가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안 될 것 이게 너무 편집을 하다 보면은 근데 지금 방송 의미가 없어져요. 상당수 대기업 건설사들이 네. 그런 식으로 지금 결국 뭐 착취는 착취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최근도 그래요? 요새는 안 하는 모르겠습니다. 거 제가 한 2년 전 아. 속대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요새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제가 상대한 기업들은 하여간 좀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 모범적인 기업들은 자기 자체적으로 심사를 운영하고요. 절대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아요. 아니 물론 또 네. 그리고 지금 동- 심사 제도에서도 심사 제도에서도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이거는 이미 매 업체에서 많은 작가들이 또 그 한 업체에서 또 3-4명의 작가를 또 선정을 해서 또 그 많은 작가들 중에 또 컨택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미 많은 그 심사를 거쳐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심의는 그야말로 샬렛의 의미로 심의를 해야지, 이것을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이렇게 하면은 사실 작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죠. 어차피 꼭 들어야 코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같은 그룹 내에서도 계열사들이 또 성격이 달라가지고 어떤 경우는 법정 금액이 6억 4천이 산출되는데 2억을 더 올려줘요. 미안하다고 적어서. 그래서 8억 4천으로 해가지고 정말 막 작품을 시원시원하게. 그러니까 서울시가 의심을 하는 거야. 아니 법정 금액이 6억 4천인데 왜 8억 4천이냐. 맞아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 회사가 작품이 더 필요하니까 더 많은 작품을 넣어달라 해서 한 건데 이게 문제냐고. 그러니까 이거 비자금 조성하려고 아니냐. 또 의심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의심을 받을 정도로 일 진행이 어려운 또 그런 기업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들이나 건축주들이 많이 계몽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꾸 좋은 걸 많이 보게 하고 뭐가 좋은지를 자꾸 좀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언론들이 오히려 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작가들만 못 들어먹어서 막. 아니 그 아까 얘기한 뭐 저는 오늘의 마무리 멘트를 이걸로 대신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공공미술이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역할, 그러니까 미술의 사회적 공공성, 이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종의 리더 역할, 전초부대 역할을 저는 공공미술품, 공공조형물들이 하고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그 역시 신뢰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그 생산 주체, 그러니까 미술계 주체자들의 주장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일반 수요자들 역시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반응이 좋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중간에 우리 이재현 선생님 말씀하신 시상제도 매우 좋은 저는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공미술의 시상제도를 조금 섹션별로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랜드마크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가령 어떤 경우는 뭐 거리 갤러리 부분, 그렇죠. 갤러리 부분, 네, 스트리트 갤러리 부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작가 발굴 후원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뭐 약간 뉴 프론티어 상이라든가, 일단 이런 항목을 적절하게 잘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심사는 미술가 전문가들만 구성하는 게 아니고 그건 n분의 1로 같이 들어가되 시민도 같이 참여하고, 요즘 얘기는 온택트 많이 하잖아요. 진짜 어떤 때는 인터넷을 해서 딴 사람들도 좀 투표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언론사들도 거기에 오게 참관 내지는 참여하게 하고, 옛날 미술기자상이 있었듯이 그렇게 해서 우리 전체 사회의 거리가 미술로 충분히 흥미로운 그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사회적인 그 환경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 사회적 믿음, 이 부분을 좀 시상제도로 충분히 갈 수 있겠다. 충분히 거의 돈도 안 들고,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고민했던 몇몇이 독점하듯이 막 1년에 수십 건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좀 희석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거기에는 아까 얘기한 메인 작품 이런 게 아니라 그걸 갤러리처럼 오히려 꾸밀 수도 있고 조경하고 콜라보할 수도 있고 뭐 여러 아이디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성도 좀 충족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데 시간에 어떤 제약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좌담회가 이제 이거 한 번은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꼭 한 가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촬영을 하지만 저희 내용들은 가감없이 좀 오픈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선생님들이 너무 이것이 공유된다라고 해가지고 뭐 말을 이렇게 아끼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왜냐 지금 현장에서 다 일어나는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솔직하게 다 오픈이 돼서 알려졌을 때 사실은 상처가 있는 부분도 뭐 치유를 할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오픈을 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늘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 한국미술협회와 한국조합가협회는 계속해서 이 좌담회를 이어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박수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